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되는 인물을 탈탈 털어 분석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국민 밉상들. 예. 아니 어쩌다 저런 인간이 나타났나 싶은 그런 네. 사람들을 예. 고르고 골라서 탈곡기에 널어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 이은혜입니다. 예, 정말 한 주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 다 있나라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근데 오늘은 그래 누구를 탈탈 털으려고 합니까? 네, 요즘 집착이 쩌는 남자가 하나 계십니다. 예. 한강에 집착하고 한강 랜드마크에 집착하고 개발에 집착하는 누군지 알 사람. 것 같아요. 바로 아시겠죠?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놀라야 되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터트리는 것도 참 능력이다 싶은데요. 드문 사람이에요. 네, 오늘 오세훈 인간도 한번 털어보고 네. 그를 둘러싼 논란도 털고 다 네, 털어보겠습니다. 한번 탈탈 털어주십시오. 네, 먼저 오세훈을 소개합니다. 1961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에 아버지가 부도를 겪으셔서 예.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달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학비를 걱정할 만큼 흑수저네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고 해요. 서울에서 초중고 다니고 한국외대 법학과 79학번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고대법대로 또 편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오세훈은 33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로 좀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일조권 소송. 일조권. 일조권. 그러니까 이 햇볕. 햇볕. 예. 예, 1993년에 인천의 한 아파트 코앞에 1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려져서요. 예. 대낮에도 햇빛이 한 줌도 안 들어와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 15층짜리 지은 시공회사가 법을 어긴 채로 무턱대고 거기에 지어버렸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일조권 침해됐다라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 그때 대리인이 오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승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끈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13억이나 배상금도 받아내고 이름도 날리고 이때부터 또 전무후무한 환경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실제로 환경운동에도 발을 담궜었잖아요. 무슨 그 정수기 광고했던 기억도 나는데.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창립에 함께 했었고요. 실제로 시민상담실 실장으로 활동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대한변협 환경문제연구위원,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감사,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민변 환경위원 등 환경운동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그때 그 아까 일조권 승소 관련해서 예. 그때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를 한번 했었대요. 예. 그때 눈에 딱 들어가지고 1994년에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라는 프로그램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제 뭐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많이 보는 그런 예. 프로그램인데 변호사 둘이 나와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오세훈 그리고 배금자라는 당시에 또 유명했던 여성 변호사가 함께 법률을 상담해주는 프로인데 요때부터 그래서 인기를 엄청나게 끈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각종 시사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게 되고요. 정수기 광고 말씀하셨는데 남성복 로가디스 양복 광고, 로가디스. 청혼아이스 정수기 예. 이런 광고 모델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거의 연예인급이었던 것 같아요. 1996년에는 무려 한국 미혼 여성이 가장 사귀고 싶은 유부남 설문조사에서 쟁쟁한 연예인을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워낙 언변도 좋고 또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긴 했죠. 예, 인기가 아주 대단했겠어요, 정말. 예. 찾아보니까 그때 광고 영상이 있던데 네.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보고 갈까요?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세상 가장 되고 싶다. 편안한 이태리 감성 로가디스.
물이면 물, 얼음이면 얼음. 그럼 세상도 투명하게. 정말 저 옛날 저 90년대 감성 어쩔 거야. 이거 정말 이제 연예인이나 다름없네요. 저때 참 이미지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중적 인지도까지 예. 디딤돌 삼아서 예.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죠.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서울 예. 강남 을에 출마를 합니다. 요때 이 공천을 받을 때에 한나라당 쪽에서도 또 민주당 쪽에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그랬겠어요. 결국 한나라당을 선택을 한 거죠. 만약 그때 민주당으로 갔다면 역사가 좀 달라졌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강남에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강남에 출마해서 무려 59.4%로 당선이 됐습니다. 압승했군요, 아주. 그리고 이제 환경 전문가다 보니까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는 이른바 오세훈 3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선거공영제 또 비례대표제 실시하고 지구당 폐지하고 정당 후원회를 폐지하는 골자의 개혁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그전까지는 정치인에 대한 후원액이 상한제가 없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좀 후원해주는 사람들 밑에서 거의 벌벌벌벌 길 수밖에 없었는데 오세훈법에 의해서 상한선이 500만 원까지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개혁을 추진한 사람이다라고 또 평가가 되긴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인이 이제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어쩌다가 그래 됐을까. 그리고 이제 딱 국회의원 4년만 하고 총선을 예. 불출마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뒤를 이어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에 등극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이제 서울시장 하면서 좀 이상해지기 맛이 시작을 갔나? 했나.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연속으로 그러니까 재선을 재선했죠. 했죠. 네, 네. 재선시장. 그러면서 뭐 다산콜센터 서울 사는 예. 분들은 아실 텐데 다산콜센터도 만들고 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나름의 업적들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두둥 2011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초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예. 당시 재선이 딱 됐을 때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석이었거든요. 예. 요 민주당 주도로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킵니다. 오세훈은 그러는 바람에 오세훈이 원래 뭐 서해 뱃길, 한강 예술성 그때부터 막 그런 개발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무상급식 예산이 대폭 늘면서 그 예산이 모조리 삭감이 됐습니다. 오세훈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서 전면 거부하고 이거 주민투표에 붙이자. 투표율 안 나오면 나 시장 사퇴하겠다라고 무모한 선언을 왜 거기서 그걸 갑자기 선언했을까요? 해버렸습니다. 자신만만했나 보죠. 쟁점이 그때 부모 소득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주냐 아니면 소득 하위 50% 학생들한테만 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냐 이런 사안이었죠. 이 투표에만 또 182억 예산을 소요해서 쓰고. 투표를 했는데 뭐 결국은 져가지고 시장직 물러났죠. 내려오게 되고 별명도 오세훈이라는 별명도 얻게 됐던 흑역사입니다. 오세훈이 5살. 근데 그동안 가져왔던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드러내는 아주 들통나는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무상급식 다 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너무나도 생각하죠. 자연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 밥 주는 문제로 이렇게 밥 먹이는 걸로 시장직을 거냐. 그래서 황당하고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될수록 가장 돈을 써야 될 때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급식이라든지 교복, 뭐 교과서, 문구류 이런 걸 다 국가가 해주는 거야말로 조금 더 아깝지 않은 돈인데 복지의 기본이고 말이죠. 결국 시장직을 이런 걸로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난함을 증명해야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한테는 또 상처죠. 상처죠. 그러니까 모든 애들 인권적으로도 다 주자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애만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건희 아들도 예, 밥 공짜로 줘야 줘야 되냐, 되냐 뭐 이런 그랬지. 식으로 얘기했죠. 그 참 얕은 철학의 부재 드러나는 사건이었다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왜 그걸 걸고 자빠졌어? 멀쩡하던 서울시장 날리고 화를 내는 네. 아주 악재였습니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학자 또 교수로 또 로펌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당분간은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못 먹고 살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는 2016년에 다시 정계로 복귀를 하는데요.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의장이랑 붙어서 낙선을 했고요. 이후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잠시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했고 당대표 선거에까지 출마를 했는데 여태도 황교안한테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또 광진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에 밀려서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이래로 아주 줄줄이 좀 정치적 암흑기를 걸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선 참 애석하게도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 버렸어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그때 생겨버렸잖아요. 고 박원순 시장님의 빈자리를 네. 오세훈이 다시 거머쥐게 되면서 무상급식 사퇴 후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1년 뒤에 제8회 지방선거 다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또다시 서울시장 당선되면서 무려 4선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처럼 혼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만 보면은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운동에 뛰어든 젊은 변호사. 그다음에 방송인에다 국회의원에다가 4선 시장. 참 다인하게 살아왔는데 그런 대선 후보감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느낌을 좀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받아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예.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한번 싶긴 합니다.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의하다가 그리고 또 4선 시장이다 보니까 타이틀도 굉장히 많아요. 역대 최연소 시장, 역대 최고 득표율 시장, 최다 득표수 시장, 화려하네요. 역대 최초 재선 연임 시장, 역대 최다 재임 시장, 역대 최초 4선 광역자치단체장, 역대 최초 서울시 전 행정동에서 전승한 시장. 아 그래요? 대단한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강북 따지지 않고 다 이겼군요. 다 이겼나 봐요. 참 슬픈 역사다. 이렇게 화려한 오세훈 예. 얼마나 또 털어버릴 게 많을지 예. 본격적으로 탈곡기 돌려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망언을 한 것도 정말 많고 예.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분명 털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논란들도 많은데 오늘은 그중에 딱 한 부분 한강과 관련된 부분만 턴다 좀 이거죠. 털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제가 보니까 계속 시끄러울 사람이라서 다음 주 연속으로 몇 번 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세훈 탈곡 한강편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강 개발에 올인한 분이죠. 네. 집착이라는 단어가 딱 진짜 맞네요. 딱 맞아요. 오세훈 시장 서울을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면서 2006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르네상스. 그 일환으로 당시에 시작했던 게 한강 택시예요. 우리가 요즘 시끄러웠던 그 한강 버스보다 예. 택시가 먼저 있었던 거죠. 이 택시 사업은 2007년에 시작됐습니다. 애초에 출퇴근 교통 정체를 좀 줄여보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이 선착장이 보통 시가지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교통체증은 당연히 배를 타면 바로 한 방에 가긴 가도 그 바쁜 시간에 한강 둔치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또 직장까지 못 타고 가 걸어가 아니면 또 지하철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 거리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또 배도 그냥 버스처럼 한번 카드 띡 찍고 타는 게 아니라 배 타려면 또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또 훨씬 시간이 든다. 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 이용이 활성화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겠죠. 이게 베네치아만 해도 이 해상 도시잖아요. 도시 자체가 해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또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뭐 승강장도 늘리고 노선도 추가해보고 셔틀버스나 승합차도 연계해서 배치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죠. 한강택시 도입 전에 서울시는 하루에 2만 명은 이용할 거다 이렇게 자신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출범 첫 해 네. 하루 평균 73명. 야, 2008년엔 한 115명, 그래봤자 2만 한 명. 15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나마도 뭐 하루 평균 이용객 113명이었던 2011년 예. 이 중에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람은 18명밖에 아이고. 안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한강택시 갈수록 외면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이용객 하루 1명꼴로 줄어들고 급기야 아예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런 실패를 겪고는 이번엔 더 키워가지고 한강 버스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강버스도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3년에 오세훈이 유럽 순방을 갔어요. 예. 좀 남의 나라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 사대적인 사상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영국 런던 템스강을 다니는 리버버스를 탁 타고는 서울에 돌아가서 수상버스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다. 그때 또 기자들도 막 데리고 갔더라고요. 예. 뭔가 이미 그걸 발표할 걸 염두에 두고 유럽 순방을 갔던 것 같고 여튼 한강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당연히 택시 때 한번 우리가 당한 바가 있으니까 예. 이번에도 연계성이 좀 문제되지 않겠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따릉이도 있고 따릉이. 킥보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지하철로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비판을 이런지하에 무마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연계성 문제까지 가기도 전에 온갖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업체 선정부터 논란이 됐던 게 기억나는데 맞아요. 한강버스 건조 계약 체결했던 업체가 가덕중공업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가 작년 12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업체에다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곳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냄새가 나네. 냄새 납니다. 심지어 서울시랑 건조 계약을 맺고 나서 그 다음에야 법인이 등록이 된 거예요. 더 냄새 나죠. 더 이상한데. 네, 심지어 이 회사 이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배를 만드는 공장도 없고 용접기도 없는 그냥 아무튼 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게 계속 드러난 겁니다. 즉 실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회사에 수백억짜리 배를 만드는 일을 턱하니 맡겨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사업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빨리빨리 추진이 됐냐 네.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원래는 은성중공업이라는 업체에서 이 배를 맡을 예정이었거든요. 배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8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은성중공업 납품 기일까지 8척은 도저히 무리다. 우리는 2채만 만들겠다. 2척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6척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신생업체인 가덕중공업에다가 탁하니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등록도 안 되는데 서울시랑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좀 폴폴폴 이거는. 있죠.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시끄러웠고 예. 여기에 이 업체가 또 문제가 계속 되는 게 배 건조 비용이 예. 다른 업체랑 비교했을 때 막 2배에서 4배 가까이 비싸게 오. 건조 비용을 책정을 한 겁니다. 왜 그랬대요? 이거 감찰해봐야겠는데 감찰해봐야 될 일 같은데. 아까 왜 가덕이 6척 예.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6척 못 만든다 못 해서 만든다. 가덕은 2척만 만들고 또 성진 ENG라는 곳에 4척을 또 넘어갑니까?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총 8척을 성진, 은성, 가덕 이렇게가 나눠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뜰 건데요. 네, 나오고 요 있어요.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수상한지 다 드러납니다. 이 각 업체가 써낸 금액을 보면요. 가덕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엄청 비싸게 받은 거예요. 척당 단가도 2배가량 높고요. 예. 공장 임대료나 업무 추진비 같은 간접 비용은 무려 4배 이상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다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배를 다 만들어서 인양하기도 전에 사전에 준 돈만 210억이나 줘버렸고요. 여기 하나 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니까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 배를 만드는 회사들의 너네가 늦게 건조를 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총 3개 업체였잖아요. 예. 그중에 그 가덕 거기는 쏙 빼놓고 2개 업체에만 그거 참 책임을 물은 희한하네.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아까부터 계속 특혜 의혹이 있고 그렇죠. 이거 감사를 해봐야 될 일 같은데 뭐 어찌 보면 너무 일을 급하게 추진해서 생겼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만 이렇게 봐주고 뭐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뭐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예. 아마 앞으로도 계속 파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사업 이거 분명 이권이랑 개입이 돼 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드러날 걸 좀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오세훈이 성급하게 좀 취향식을 먼저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일정 꿰맞추기 식으로 배 만들어내라 사업
시작해라라고 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치적사키용이다 이런 말이 대번에 나오겠죠. 그렇게 어쨌든 출항을 했습니다. 근데 출항을 해서 배가 잘 동동동 잘 떠다니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아시죠? 엄청나게 예. 일단 속도도 출퇴근용이라고 했는데 엄청 느리게 갔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이 출퇴근용이 꼭 빨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도 이 했었고 사람 참. 그리고 요 한강버스가 시작한 게 인도가 된 게 3월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총 16번이나 됩니다. 개통 첫날 화장실 변기가 역류했고요. 아이고. 유턴하다가 선착장 모서리에 부딪혔고요. 엔진이 후진 상태로 놓고는 출항하다가 선착장 들이받았고요. 전기 오작동으로 20분 넘게 강 항복판에 서 있던 적도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강바닥에 또 걸려서 멈춰지기도 했고 정말 사고도 유형이 가지각색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제 인명사고는 아예 멈춰겠군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예. 이 오세훈의 한강 집착, 예. 택시와 배뿐이겠습니까? 세금 둥둥섬 기억나세요? 맞아요. 세빛섬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세빛섬으로 됐는데 처음 이름이 세빛 둥둥섬이었죠. 완전 흑역사죠 이것도. 예, 예. 이것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세계 최대 규모로 물 위에 떠 있는 인공섬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복합 수상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아름찬 목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요거 만드는데 1,390억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부채만 1,200억이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기 막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세금 둥둥성이라는 그렇지. 참 네티즌들 이름도 잘 붙여요. 그죠? 세금 둥둥섬. 예. 여기에 이제 오세훈 아니다. 이 사업은 100% 민간 투자로 한 거라서 네. 서울 시민 세금 한 푼도 쓴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른데요. 서울시 산하의 SH공사가 30% 가까운 29.9%인 128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239억 원의 대출 보증도 샀습니다. 즉 총 367억의 재정을 서울시 산하 SH가 부담을 한 건데 요거 서울시 예산이랑 무관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경비 부풀리기 등 각종 불법 특혜, 무리한 협약 변경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세훈도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그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 막대한 세금을 낭비시켰다라는 죄목으로 배임죄로 고발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한강에 올인하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 한강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다들 대권 노름 아니냐 이런 말밖에는 그걸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아니면 다- 돈 때문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멀쩡한 한강을 이렇게 괴롭혀.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예. 한강 버스가 저는 이제 한강 버스 하나만의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단독이 아니라 이른바 한강 수상 활성화 계획 2030 리버시티 서울이라는 아이고, 리버시티. 커다란 또 프로젝트의 예. 하나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리버시티 서울은 한강 버스, 수상 호텔, 수상 오피스, 수상 푸드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이고요. 그렇군요. 총 드는 예산만 5,500억. 또 공사도 2030, 2030년까지 다 마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것보다 또 한 단계 앞서서 일종의 전신격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또 있었어요. 르네상스 말고 그레이트. 르네상스 다음에 그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리버시티 이렇게 가는 건데 2023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요 계획 더 엄청난데요. 예. 이게 현실화되면 이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높이 180m의 대관람차 서울링에 올라 서울 전경을 즐기고 아이고. 날이 더우면 부유식 수영장에 몸을 담근다. 음악 좀 깔려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는 여의도 제2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본 뒤 석양으로 물든 강을 건너는 곤돌라에 탑승을 한다. 아이고. 상암에서 잠실까지 오가는 수상버스로 출퇴근하는 아이고. 모습과 예. 여의도 국제 여객터미널에 유람선을 탄 관광객이 오는 모습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게 오세훈의 이 조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간 정상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서울링에 곤돌라에 뭐 다 종합 세트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 그레이트 한강, 뭐 리버시티 그냥 한강을 무척 괴롭히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닌가? 딱 엄뜻 드는 생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청계천을 청계천. 하나 갖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박수 받고 업적인지. 한강을 갖다가 한번 이게 뒤집어 놔가지고 뭔가를 크게 해보겠다 이런 것 그쵸. 같은데. 그런 걸로 보이죠. 근데 계속 그러니까 뭐 망하고 있는데도 자꾸 그 길을 가네요. 이게 한강 르네상스가 2007년에 발표된 거니까 리버시티 2030까지 하면은 20년을 넘게 계속 그냥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한 한강만 집착이네, 파고 집착.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세빛둥둥섬이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멈춰섰다, 방치됐다. 아, 그때 아니고 계속 투자했으면 그렇게 적자 날 일도 없었다라고 굉장히 억울해하거든요. 억울해하는군요. 좀 앙심을 가진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는 오세훈이 세빛둥둥섬 흑역사를 한강에다가 한풀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든지 있잖아요. 2030년까지 이걸 다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시한 정해놓고 마음껏 추진하면 모두 다 한강 버스처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그쵸. 안 틀릴 수가 없는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분명 환경운동 출신이잖아요. 환경운동가. 그러니까요. 이게 인허가도 받아야 되죠. 설계 공모도 해야 되고 투자 그러니까요. 유치도 해야 되고 엄청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이 걸리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경제성, 안전성, 실현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보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막 그 여러 밀어붙이면 가지 되나? 서울링부터 예. 곤돌라까지 거기에 버스에 택시에 막 난리 그걸 다 한 번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하고 그러니까 무리스럽고 환경운동가는 원래 기본이 생태 보호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도 이 얼마나 그것이 자연과 어우러지는가를 중심으로 보는데 좀 무조건 개발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요. 옛날에 그 환경 운동가로서의 마인드나 이 정신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남아있질 않은 것 않는군요. 같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진짜 자꾸 글쎄요. 씁쓸합니다. 여기에 드는 돈도 문제입니다. 서울링 4천억 든다 그러고요. 부유식 부유식 수영장 300억 뭐 이렇게 든다 그러는데 강의에 떠 있다 해서 부지신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도 이거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오히려 이거 지금 내 성에 차지 않는 속도다. 지금 계획하는 걸로도 부족하다. I'm still hungry. 이렇게 오히려 속도를 더 내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 오늘은 한강만 살펴봤는데요. 한강만 쑤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묘에 광화문에 무슨 감사의 정원에 아주 서울 자체를 전체적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업적을 하나 만들고 치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근데 서울시의 환경이 있고 서울시의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혈세를 낭비하는 건 가만둘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은데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이분은 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이미 시작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빨리 서울시를 좀 멈춰 세우고 네. 정상화하는 거를 다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네. 좀 정상화해야 될 것 같다. 너무 네. 마음이 좀 조마조마합니다. 빨리 내보내야겠네요. 제가 볼 때 좀 더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오세훈 탈곡기 한강편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벌써 한강 말고도 또 뭐가 더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에 쭉 이어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